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3월 달도 이제 잘 보내고, 이제 봄 냄새 물씬 풍기는 4월입니다.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한 주간 시작해야 하는데, 또한 수업이 금요일 날 있다 보니까 주말도 많이 바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핵위협 억제에서 목표는 북한의 핵실험 억제 이론의 재성찰로부터 북한의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핵실험 현황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1차 2006년 10월 9일 1차를 통해서 우리가 2019년 9월 3일까지 이제 6차를 걸쳐서 감행을 하게 됐습니다. 미리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말미암아서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핵실험의 파장에 대해서 대다수의 어떤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는 한반도에서 전략적 균형이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와 어떤 세계 안보의 위협을 끼쳤다고 비난하면서도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제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이제 북한의 어떤 핵 위협은 현실로 이제 등장하고 있고, 동북아에서 이제 핵 도미노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이런 어떤 불길한 전망이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그 육자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 핵을 보유하게 된 것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엄청난 이런 도전과 어떤 위협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 핵 문제가 21세기에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군사 안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 국내에서는 어떤 그 대북 정책의 효용성 여부와 지속 여부, 그다음에 미국 책임론, 북한의 핵 무용론 등 정치적인 논쟁이 더 많이 북한에 대한 군사 안보 차원의 이 함의와 실질적 대처 방안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에 대해서 한국은 군사 안보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은 있는가? 그리고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북한에 대응하는 이러한 방법은 또 있는가? 그 다음에 한미동맹의 한 축인 미국의 억제 전략을 활용해서 이러한 그 핵 억제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또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북한은 실제로 핵을 사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한반도판 이 핵 억제 전략과 북한의 핵 위협 해소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 질문들이 이제는 생기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의 핵 위협의 어떤 근본적인 이런 근원적인 요소들을 해결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미국의 억제 전략의 변천 과정과 최근의 맞춤형 억제 전략이 이 대두된 이유와 그 효용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북한이 군사 안보 차원에서 핵을 어디에,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북한의 핵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의 어떤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북한의 이제 핵장치 실험 이전과 그 다음에 이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억제하는데 이제 북한의 어떤 국정 방침에 어떤 국방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미 동맹의 목적도 한반도에서 북한의 어떤 재래식 침략 전쟁을 억제하고 피침시 이를 성공적으로 어떤 격퇴하게 하는데 이러한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전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북한의 침략에 미국이 대량 보복으로 이를 억제한다는 것은 억제 전략으로 그다음에 1957년 이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했는데 이제 이 핵이 실질적으로 핵무기가 전쟁 억제의 중요한 수단이 어떤 면에서 보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냉전 직후에 보면은 이제 1991년에 미국은 한반도로부터 이제 핵무기를 철수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재래식 억제 전략이 이제 대종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는 우리가 핵실험이 2006년도서부터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2006년도서부터 2017년도 우리가 9월 달까지 해가지고 6차례에 어떤 걸쳐서 우리가 핵실험이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핵 사용 억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재래식 전쟁과 핵전쟁을 역동적으로 어떻게 억제할 것이고 이런 침략을 받을 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이것을 심각하게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제는 북한의 핵에 대한 이런 그 억제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미국의 억제 전략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탈냉전 이후에 미국의 억제 전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억제 전략은 한반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살펴볼 필요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냉전기 미국의 억제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억제란 무엇이냐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국제사회에서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경우 이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음에 공격으로 인한 이익보다 클 것이라고 위협함으로써 그 일방의 어떤 공격을 우리가 방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무조건 크다고 어떤 위협하기만 하면 침략국이 침략을 어떻게 해서 보면 멈출 것인가 여기에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억제가 성공하려면 충족돼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억제가 성공하기 위한 충족 조건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복국은 잠재적인 침략국을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명확하게 갖춰야 하고 이 잠재적인 침략국은 보복국의 응징 능력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복국이 반드시 이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유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의지가 반드시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복국이 어떤 보복 의지를 분명하게 침략국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핵 개발을 하고 핵탄두를 사용하면 미국에서도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경제 제재. 그다음에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 핵을 사용하고 도발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군대 용어로서 초전 박살을 내겠다. 뭐 이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을 보유한 김정은은 이제 미국과 맞짱 뜨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이러한 충족 요건이 보유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억제력을 제공받는 동맹국이 이 억제력을 제공하는 국가의 어떤 억제 정책에 대해 이게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뢰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우리가 2019년도 비무장지대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계속적으로 미국은 어떤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주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핵을 비핵화해라라는 그 전제 조건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어떤 면에서는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게 이제 요구 수준이 자꾸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현지에 들어와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었으면서도 뭐합니까? 미국 어떤 북한을 만나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핵 억제 전략이다. 핵 억제. 이것만 너네들이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미국의 억제 전략은 이런 어떤 충족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전제 조건인 미국은 핵 억제 전략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핵 억제 이론의 어떤 변천 과정과 미국의 이제 맞춤형 억제 전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 억제 이론은 자, 공격 위험과 여기에서는 억제의 어떤 주체에 따라서 이 저체에 따라서 이제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아래 내용에 보면 자, 억제의 주체는 자국이냐 제3국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거기에서 그거에 따라서 공격 위험은 자, 잠재적이냐 현재적이냐에 따라서 여기에는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죠. 일반 직접 억제고 일반 확장 억제. 그다음에 현재는 긴급 직접 억제와 긴급 확장 억제가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일반 직접 억제는 뭐냐? 자, 평시에 자국이 적의 공격을 직접 억제하는 이러한 것으로 국방 텐세에 초점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나라가 있느냐면 뭐 인도 간 파키스탄 간의 어떤 그런 핵 억제라든지 남북한의 어떤 재래식 이런 억제를 여기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긴급 억제. 이거는 긴급 억제인데 뭐냐면 자, 적의 도발 징후가 농후한 경우에 위기 상황에서 자국이 직접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접 억제 이 사항은 여기에서는 그 1900 이제 그 사례를 보면 여기서는 1962년 10월에 쿠바에 이제 반입된 미사일의 어떤 사용 이런 것들을 추가 반입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전면적 어떤 핵 전쟁을 협박했던 쿠바의 어떤 미사일 유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일반 확장 억제입니다. 여기에는 평시에 제3국이 동맹국에 대한 어떤 적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동맹의 형성이라든지 방위 공약, 그다음에 동맹국 내의 어떤 군대 주둔 등을 여기서 통해서 여기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평시 어떤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대남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들로서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미국의 대한국 방위 공약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어떤 주둔 유지라든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인계철선 개념에 따른 전진 배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기에서는 적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다 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 여기는 확장 억제는 위기시 제3국이 동맹국을 보호하는 이런 억제 정책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자, 1999년 3월에 이제 대만 그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은 어떻게 했었냐면 대만 독립주의자인 천수 이벤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만 해협에 대해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제3국인 미국은 이런 항공모함을 그 해역에 파견함으로써 있을지 모를 이런 중국의 대만 공격을 억제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긴급 억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탈냉전의 어떤 미국의 억제 전략과 이제 이런 맞춤형 억제 전략이 이제 대두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는 여기 탈냉전, 그 미국의 억제 전략과 맞춤형 억제 전략이 이제 대두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냉전기에 미국의 어떤 핵 전략 변모를 겪게 되는데 여기에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2002년 1월에 이제 과거 어떤 삼각 체제 이거를 변형시켜서 신삼각 체제에 의해서 여기는 전쟁 억제력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서 미국 정부는 이란이라든지 이라크 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의 축으로 규정을 하고 새로운 핵태세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핵태세 보고서를 뭐냐 하면은 여기에는 자, 지역적 수준에서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자 여기에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국가를 불량 국가로 규정짓고 이들 불량 국가들은 미국이 보유한 어떤 기존의 핵무기를 억제하고 힘든 국가들로부터 여기에는 이제 그것을 이제 그 국가들 불량 국가들에 대해서
이 핵 보유를 하게 되면 실제 전쟁에서 위협과 이런 실현 가능성이 높아져서 세계 질서는 더욱 불안해진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이제 9.16 테러 이후에서 불량 국가들은 이 핵무기 사용 억제가 이제 힘들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5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국이 보복 공격을 해갈 대상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이 포적 식별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핵 공격을 감행할 테러 세력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식별할 수 있는 이런 장소와 시간, 이런 것들이 장시간 소요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테러 세력과 어떤 주권 국가를 동일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 대해서 보복할 것인지 여기는 그것이 파악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극심해서 선뜻 보복 결정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러 세력들은 이 보복 국가가 핵 보복 공격 위협을 하면 어떤 그들의 행동을 억제하기보다 오히려 핵전쟁을 확전을 더 바라지 않을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여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떤 기존의 이제 핵 억제 전략을 이 신삼각 체제로 보완하고 이 강화할 필요성이 이제 강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핵 및 비핵을 사용한 어떤 핵 공격 능력을 여기는 강화를 발표하겠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핵 전략을 여러 개서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첫 번째 보면은 여기에서는 그 불량 국가들과 이 테러 국가 세력에 대한 적극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대량 살상 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이 대응 구조를 강화시킨다는 이러한 방침을 발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미국의 어떤 국방부는 2006년에 각각 발표한 이 4개년 국방 검토 보고서에서 이 테러 세력을 비롯한 북한, 이란, 이라크 등 이 소위 악의 축 국가들에 대해서 이 맞춤형 전략을 이제 제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맞춤형 억제 대상 분류라든지 세부적으로 억제 전략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것이냐면 여기에서는 이런 거죠. 여기에서는 미국의 맞춤형 억제 대상에서 보면 러시아나 중국 같은 선진화된 국가, 군사적 경쟁 국가들과 북한이라든지 이라크, 이란 이러한 지역에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이러한 국가들,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 이런 네트워크 등으로 인해서 여기에는 이제 분류했다는 거죠. 분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은 이제 맞춤형 억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군사 능력을 맞춤식으로 이제 개발하고 미국의 어떤 보복 의지를 명확하게 여기는 전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잠재적 침략자들이 미국의 대량 보복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신뢰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미국이 여기에는 이제 맞춤형 여기에는 억제 전략을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맞춤형 억제 전략이 이제 딜레마가 발생이 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딜레마가 발생이 되느냐 그 내용들을 우리가 5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이 군사 능력은 핵 능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래식 첨단 장거리 이 정밀 포격 능력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의 보복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보복 의지를 잘 읽고 이 신뢰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보복 의지를 일부러 무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제 공격 논의를 마음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핵무기 확장 억제를 시도할 경우에 이런 동맹국이 어떤 국내에서 미국의 핵 사용 반대 여론이 일어날 경우에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맞춤형 억제가 이 억제를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전략 상황에 비춰볼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이제 맞춤형 억제 전략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어떤 핵개발 동기, 이런 핵개발 동기가 여기에는 이제 무엇인지, 그죠? 그다음에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이제 이 맞춤형 억제 전략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북한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자, 북한의 핵위협 각종 시나리오와 어떤 전략적 함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핵무기 이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질문과 생각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핵무기를 개발했는가라는 거죠. 왜 핵무기를 개발했나고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북한은 미국의 군사협을 억제할 목적으로 이 핵을 개발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에 어떤 사용할 가능성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북한이 핵을 선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제 가정하더라도 핵 능력을 믿고 이 재래식 전쟁을 시도하거나 또 비대칭 군사정을 감행하거나 재래식 전쟁과 핵 전쟁을 혼합하여 구사할 가능성은 뭐 사실 뭐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부터 핵을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재래식 전쟁을 뭐 시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뭐 연평도에서 연평도에 무자격으로 포격을 가한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 무차별로 포격을 가했는데 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 포격을 가하고 맞고만 있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포를 쏘고 그러면서 이제는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는 여기에 대한 핵전쟁을 이제는 구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대칭 군사 도발을 감행한다는 건 뭐냐 하면 각종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철책이 있잖아요. 동해안뿐만 아니라 서해안 지역도 그렇고 동해안 여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철책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도발을 감행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그 남한의 여러 가지 그 이런 갈등을 조장하고 그럼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뭐 재래식 공격을 하고 또 다시 핵으로 공격할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와 또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제공과 맞춤형 억제 전략의 구사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 억제가 실패할 경우에는 전혀 없는가라는 거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군사안보 차원에서 발생할 당연한 일이라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질문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북한의 핵 억제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은 여기에서는 자, 이제 북한의 억제 논리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은 미국의 어떤 전쟁 책동, 특히 대북한 선진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이제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북한은 억제 목적으로만 이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실제로 사용하거나 이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남한을 위협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소위 북한판 억제론에 의하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려 할 경우에 북한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냐면 여기에서는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논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자가당착이다.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의 어떤 선제 공격이 대두되기 훨씬 이전에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북한이 이 억제용으로만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논리는 자기 모순에 빠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선제 공격론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가속시키고자 나온 어떤 미국의 대북한 압박 카드 중에 하나였었고 또 육자회담이 진전되면서 이제 사라지게 된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 2001년에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기 이전에 북한은 핵 억제라는 개념을 이제 단순히 사용하지 않고 단순 이제 이 억제론에 대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냐 하면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북한 대 남한 또 미국 양편 간의 어떤 그 억제력의 균형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북한 대 남한, 미국 사이에 이런 재래식 균형이 존재해 왔다고 북한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북한이 1994년에 이제 10월 제네바 합의, 그 핵 합의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이제 계속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9년, 90년대에 이제 말에는 어떤 것을 시작했냐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1년에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에 이제 북한은 우리가 미국의 어떤 대북한 압살 정책을 예견하고 미리 군사력을 튼튼히 해온 어떤 것은 이 선견 지명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억제력, 이 핵 억제력을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해 나간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여기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북한이 미국의 침략 가능성에 대한 이 억제력, 특히 핵 억제력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이 언제냐 하면 2003년 4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 4월에는 그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라크 전쟁은 이 전쟁을 막고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오직 강력한 물리적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핵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한 전문가는 북한의 핵 보유 통제는 북한의 계산된 행동이고 핵무기로 미국을 협박함으로써 미국의 어떤 면에서는 선제 공격 가능성을 억제하자는 이러한 의도라고 이런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핵 억제, 이 핵 억제의 선언에 대해서는 2005년도 2월에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이제 밝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시 행정부의 어떤 증대되는 대조건에서 고립 압살 정책에 맞서서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에 단호히 탈퇴하고 이제는 자유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유적 핵 억제력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핵 억제 전략에 대한 공식적인 이러한 발표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미국이 이제 북한이 미국의 침략 가능성에 대한 이 억제력은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북한이 2003년에 이제 4월 핵 억제력을 공식적으로 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자, 이라크 전쟁을 막고 나라의 어떤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오직 강력한 물리적 억제력을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삼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핵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제 은연중에 내비쳤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 통보는 남한의 어떤 계산된 행동이고 핵무기를 미국을 협박함으로써 미국의 선제 공격 가능성을 억제하는 이런 의도였다고 여기는 주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핵 억제 전략은 2005년 2월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이제 밝힌 문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금방.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핵 보유국이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기 원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여기에는 자,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외부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기는 핵을 개발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이간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내세운 주장은 뭐냐면 자, 북한 같은 이 불량 국가 겸 독재 국가는 어떤 국민의 복지와 인권을 무시하고 여기는 선군 정치하에서 폐쇄적으로 이제 군대 집단이 득세하고 있으므로 소위 소수 군부 통치 세력이 이제 소수 이 군부 통치 세력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 핵무기를 사용할 우려가 높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북한 지도부의 어떤 예전보다 더 호전적이 되게 만들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핵무기를 제조했다면 자, 미국의 위협을 더 완벽하게 억제하기 위해서 이 핵무기를 제조를 더 지속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북한이 미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핵을 개발한다는 논리는 그 설득력이 우리가 보면 이제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와 그 전략적 우리가 함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은 어떤 실전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북한이 이 실전에 핵무기 사용을 고려한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가능할까? 여기에는 우리가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자, 북한이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여기는 없고, 어떤 면에서는 현재 건설한 일단 핵과 이런 재래식 전략을 사용해서 무력으로 남북 통일을 시도하는 기회에는 북한 체제에 어떤 미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제는 핵무기를 어떤 면에서는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북한이 여기에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이제 계산한 결과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핵무기로 선제 공격하여 기선을 제압한 후 전쟁 초기에 얻은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 동맹군의 어떤 반격을 제한할 목적으로 또 뭐냐면 미군의 어떤 한반도 증원을 막기 위해서 핵전쟁으로서의 확전을 각오하라고 위협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재래식 기습전쟁으로 인해서 남한의 일부를 장악한 이후에 이제 핵 사용을 위협함으로써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어떤 반격 작전을 중단시키기 위한 경우 이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여기에서는 핵위협의 각종 시나리오와 전략적 합의인데 여기에서는 자, 북한의 지도부는 자, 미국을 대상으로 미국이 선제 공격하려고 할 경우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시에와 전시 이럴 때 한번 우리가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시에는 남한과 미국에 대한 이 핵 공격 수단으로서 핵 보유 사실을 활용하면서 남한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전시 때는 뭐냐면 자, 전승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군의 한반도 증원과 그 다음에 일본이 한반도에 어떤 지원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의 어떤 북한 간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핵을 사용하나 핵 위협을 어떤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이제 대비하지 않으면 이 평시에는 남북한 관계에서 이 남한이 끌려갈 이런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임박하거나 전시에 어떻게 됩니까? 남한의 어떤 전쟁 목표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시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시에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주국방태세를 갖추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실적으로 보면 북한이 핵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핵 만들 수 지금 있습니까?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핵을 만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파장이 있었고 또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뭐 사실 그때 핵을 만들었으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못 만들기 위한 어떤 이런 안보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북한은 이제는 핵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는 미국하고 정말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그죠? 맞짱을 뜨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핵을 만들고 있는 북한하고 우리는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핵을 만들 수 없다면 이런 다른 핵을 보완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다양의 어떤 그런 군사 장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오늘 그 신문에도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스텔스 저기까지 이렇게 이제 도입되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한 20년 걸쳐서 이제 그런 그 전투기도 만들고 각종 다양한 무기도 만들고 그 무기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이런 만든 이런 상황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북하고 대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국의 안보를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방비에 들어가는 너무 비용이 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그 비용을 일부를 돌려서 어떤 경제라든지 이런 쪽에 더 측면을 보완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더 발전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북의 분단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런 또 무기를 만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하고 우리의 사이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자국의 어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여기에 대응하는 그러한 어떤 평시 훈련과 평시 어떤 그런 자세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러면 북한의 핵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핵 사용 가능과 핵 위협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미국의 어떤 한국에 대한 억제 전략을 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보복적 억제뿐만 아니라 거부적 억제를 통해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적 억제는 어떤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보다 더 강력하게 시켜 안전 보장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991년 12월에 이제 미국이 남한으로부터 이 전술 핵무기를 모두 철수한 이후에 한반도에서는 미국의 재래식 억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인 1990년대 초반에는 한미연합 억제력과 어떤 미국의 첨단 재래식 억제만으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이 이제 가시화되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재래식 억제력과 이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 핵우산 제공 약속만으로는 미국의 어떤 보복적 억제 의지가 북한에게 경고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미 양국 간에 이 공동의 핵 방위 기획을 위한 이 기구를 설치하고 핵 방위 기획을 통해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한미 양국은 자, 북한이 이 핵 위협과 핵 사용을 결정하지 않도록 한반도 내에서 이 북한에 대한 이 거부적 억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자, 한국군 혹은 어떤 그 한미 동맹군이 북한의 핵 위협과 핵 사용 움직임을 조기에 경보하고 북한이 핵을 포함한 어떤 대량 그 파괴 무기를 실제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 표적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어떤 정밀 포격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군이 어떤 지휘 통제 시스템을 첨단화시키고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이런 감시 정찰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뭐냐면 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미국의 억제 전력에 한계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과 핵 사용 동향을 조기에 어떤 경보하고 이를 독자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첨단 재래식 이러한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이런 어떤 무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한미 양국은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이제 전략적 균형이 상실된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위협 상황에 대처하려면 핵무기가 없는 한국은 대북한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어떤 미국과 이제 동맹을 강화시킴으로써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이러한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이 확장 억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미국 본토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한국을 사수하고 결심하는데 여기에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끼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 장래의 어떤 미래 일이기는 하지만 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실전 배치하게 된다면 자, 미국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를 희생시켜서까지 이 서울을 사수하려고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회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억제 전략은 어떤 미국의
대한국 신뢰도, 그다음에 한미 동맹의 강도, 주한미군의 어떤 지속 주둔 여부 이런 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지속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이러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는 이 한미 동맹, 한미 양국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 그러했듯이 미사일 방어 체제와 방공 능력을 강화시켜서 적극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로 등장한 상황에서 미국의 맞추면 억제 전략에 부응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핵 사용과 위협 가능성을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는 그렇다면 한국의 국민들은 평시 민관군 합동을 통해서 핵대피 방어 훈련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소극적 방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군은 대량 살상 무기 상황 하에서도 전쟁 대비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포함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쓴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훈련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섯째 마지막으로는 육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핵능력을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는 완전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이 대북한 협상 진행이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의 핵 분열성, 이 핵 분열성 물질인 어떤 플라토늄과 핵무기, 그다음에 고농축 우라토늄 프로그램에 대한 이 완전한 폐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추진돼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의 핵물질과 이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미국의 대북한 핵불 사용, 그다음에 핵불 위협 이러한 보장은 미국의 대한반도 핵 억제 전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NPT를 탈퇴해서 여기에는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이제는 됐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육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핵능력을 폐기시키는 것은 협상을 통한 어떤 위협 감수의 일환으로서 군비 통제 전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통제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북한 핵에 대한 억제 전략과 적극적이고 소극적 방어 태세를 갖추는 수밖에 다른 억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서 여기에서는 지속적인 대북한 협상 전략을 진행해서 그것을 완전하게 폐기해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대북 협상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서 사용을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핵 위협에 대한 억제 방안으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는 것이죠.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 위협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한 이 억제 방안으로는 핵무기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 위협에는 핵무기가 효과적이죠. 그러나 한국에 핵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동맹국인 이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탈냉전과 9.12 테러 이후에서 미국의 핵 억제 전략은 이제 맞춤형 억제 전략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0년 이후 미국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 핵 없는 세계를 지향하면서 미국의 확장 핵 억제 전략이 이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 미국하고 이제 소련하고 핵 없는 이런 국가 핵을 이제 더 만들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련이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핵 전략 이런 무기들을 만들면서 인해서 이제는 어떤 역전 현상이 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미군이 이제 이런 무기를 만드는 이런 상황으로 또 이제 변경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따라서 이제 이런 미국의 확장 핵 억제 전략이 이제 논란이 일었는데 그래서 따라서 그러면 한국은 이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에 의존해서 미국의 어떤 보복적 억제 전략을 활용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국군의 어떤 C4SIR, 이게 C4SIR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복합 정밀 타격 체계입니다. 복합 정밀 타격체, 복합 정밀 타격 체계, 복합 정밀 타격 체계. 자, 이러한 능력과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 능력,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한국군 자체가 북한의 핵 위협을 거부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을 이제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북한의 이런 어떤 핵 위협으로부터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군사안보 차원의 어떤 대책 없는 이런 어떤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불미하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 군사 안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여기에서는 그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의 어떤 대북한 협상 카드는 이제 그 협상 테이블에 그냥 앉아서 그냥 너네 핵 억제를 해라. 핵을 폐기하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북한 핵에 대한 이 억제 전략이 유효해야지만 북한의 핵의 완전한 어떤 폐기도 우리가 앞당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뉴스를 우리가 접하지만 미군이 계속적으로 중간중간에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거기에 미사일에 이제 뭐 핵탄두를 뭐 다 장착했다. 그다음에 그 사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로스앤젤레스까지 뭐 예를 들어서 심정부까지 이제 그 사거리가 나간다. 뭐 이런 것들은 뭐냐는 거면 계속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위협을 강화하면서 자기네들이 얻어낼 거를 계속적으로 얻어내는, 그리고 나도 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핵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상호 이제는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대응 방안을 우리가 갖추고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는 적시하고 이제는 그냥 어떤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어떤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면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단거리, 중장거리, 그다음에 핵탄두를 뭐 개발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겁니다. 그다음에 핵실험도 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요구 사항들을 계속 이제 요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한미 동맹을 재정비함으로써 이제는 한미 동맹의 어떤 이런 신뢰를 기초한 이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군에 맞는 이제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장비들도 상당히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우리가 한 번씩 유튜브라든지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걸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이러한 방어라든지 이런 대피 훈련을 평시에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북한의 핵무기와 그다음에 핵물질들을 불가역적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이제는 완전하게 뭐 폐기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북한의 핵 억제 방향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뭐 이것은 우리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협상 테이블, 대책 없는 협상 테이블은 이제 무의미하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미국의 대북한 협상 카드를 발휘할 수 있는 이제 힘을 뭘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실적으로 고민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과거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을 뭐 타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그런 상호 존중의 어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전쟁이 없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소련이나 중국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런 면에서도 보면 이 한국이 어떤 면에서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북한의 핵 억제 방안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느냐는 여기에 대한 진짜 어떤 면에서 고민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대안이 정말 이제는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연구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없으면은 상당히 이제 어렵다는 거죠. 왜?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은 핵이 없어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북한은 어떤 면에서 남한을 취급도 안 하고 북한 저 미국하고만 어떤 면에서 대화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남한에서는 조금만 뭐 얘기를 하면 북한에 대한 얘기도 못 하고 앉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응? 그런 상황이 돼서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 한미 동맹을 유지시켜 가면서 그다음에 이 북한의 핵을 억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짜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미국의 정부가 들어섰고 이제 우리도 이제는 어떤 그런 그 줄타기 외교도 사실 필요하지만 이제는 동맹국에서 국가 안보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국가가 없는데 어떻게 경제가 있고 뭐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미국 동맹을 최대한 유지시켜 가면서 이런 어떤 북한의 핵 억제력을 어떻게 유지시켜 가고 그것을 장기적으로는 폐기시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우리가 이제 대안과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자, 군사 안보 차원의 이 대책 없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을 비롯한 어떤 미국의 이 대북한 협상 카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과 여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북한 핵에 대한 억제 전략이 이제 유효하지만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억제 전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는 측이 오케이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평시에는 계속적으로 북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뭐 가끔씩 우리도 뭐 핵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뭐 국회에서도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또 무조건 또 핵을 만든다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북한의 핵 억제 전략을 하여튼간에 어떻게 해든지 유지하고 그다음에 폐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말로 이젠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하고 같이 계속적인 이런 어떤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 5장 북한의 핵 위협 억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매스컴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적으로 아마 좀 다듬어진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게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북한의 핵 억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여러분들은 군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이 없는 평화가 보장된 평화가 또한 이루어진 그런 나라 그 다음에 국민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인의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한계가 있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좋은 또 아이디어도 내고 좋은 또 그런 어떤 국가안보 측면에서 여러분들 일기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 또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강의 안내를 하고 이제 다다음 주 8주 차에 있는 시험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과 그런 것들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 시험에 대한 안내도 하고 그 기간도 또 한 주가 아니라 3주간 진행되니까 너무 부담감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에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행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고윤석 씨의 내 심장만이 느끼고 간직한 너란 사랑이 있다라는 여러분들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내시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또한 일가 속에서 여러 가지 업무 속에서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항상 웃음으로 여러분들한테 건강을 유지하고 또한 부하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는 그런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